네, 안녕하세요. 절대고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04를 볼 거고, 요즘 경제를 진짜 안 내는 추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개정 교육과정인 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시점이라서, 일단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루는 소재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 금리나, 뭐 수요, 공급 이런 개념들도 그렇고, 케인스 학파와 고전 학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알고는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한참 전 기출이긴 한데 유명한 기출이죠, 그죠? 특히 오버슈팅 지문, 그리고 그때 6월에 나왔었던 통화정책 지문,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딥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다음 지금 이 세 개 지문 2023년 고1 3월, 2019년 고2 9월, 그 다음 2015년 고3 7월 이렇게 되어 있는 세 지문은 케인스 학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뭔 개선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런 친구들은 이 기회에 어쨌든 EBS 공부라는 건 배경 지식 쌓기에 대한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04. 자, 01에서 05 해서 5문제인데 쌤이랑은 4문제만 풀 거예요. 자, 근대 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의 경제의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제의 거시적인 그런 측면들인가 봐. 그지?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대요. 근데 경제학이라는 건 그래 왔대. 고전 학파는, 자, 고전 학파라는 언어는 뭔가 클래식의 언어인데, 그지? 이 미래에 그러나 신유형의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고전이라는 언어를 쓸 수가 없는 상대적인 언어예요. 그죠? 어쨌든 고전 학파는 어떤 애들이냐? 시장의 자율적 능력, 자율 조정 능력. 자, 이거 뭐예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개념이지, 그지?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이라는 게 뭘까? 가격이 오르면 알아서 월급이 오른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지?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다. 자, 완전 고용. 우리가 이게 익숙한 언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고용된다. 즉, 실업자가 없다. 백수가 없다. 약간 뭐 이런 얘기겠지. 그지? 시장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거고, 가격이나, 그런 월급이나 이런 것도 시장이 알아서, 월급을 막 쓸데없이 많이 줬으면 알아서 줄 거고, 이 월급이 너무 적으면 알아서 올라갈 거고 하는 식으로 시장한테 맡겨두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알아서 모두가 다 같이 고용이 돼 있는 완전 고용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이게 달성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나 20세기 초 대공황을 계기로, 자, 대공황은 들어왔지, 그지? 시장의 자율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어. 그러니까 일단 완전 고용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그지? 실업률이 엄청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이는 케이스의 경제학으로 이뤄졌대요. 케인스의 경제학으로 이어졌다. 케인스의 경제학이라는 게 고전 학파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한 거겠지.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뭘 얘기할 거냐?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에 대한 비판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자, 케인스는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학파 이론을 비판했대. 지금 총수요랑 총공급은 이제 각주에도 있긴 한데 수요랑 공급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건 조금 심각하거든? 그래서 저런 건 모르면 안 돼요. 혹시 선생님 전 진짜 몰랐는데 하는 친구들은 쌤이 얘기했던 이거 꼭 풀어보시는 게 맞아. 수요라는 건 필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게 수요예요. 공급은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개념으로 뭐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든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이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는 말은 일단 많이 찍어내면 알아서 사람들이 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공장 열심히 돌리고, 사람들 많이 뽑아가지고 공장 열심히 돌리고 하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살 거고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걸 비판하며 낮은 총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대. 수요 자체가 작아.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수요가 적겠지. 뭐 사고 싶고 이런 게 돈이 없으면 안 생길 테니까. 그럼 소득이 감소가 되고요.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가는 걸 초래할 수 있다. 공급을 아무리 해봤자 낮은 총수요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동으로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낮은 총수요라는 게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는 정부의 지출 확대. 정부의 지출 확대면 뭐 예를 들어 민생 지원금 같은 게 정부의 지출 확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래? 그럼 돈을 좀 줄게.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런 걸 통해서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총수요가 낮아진 게 문제잖아. 그러면 지출을 확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뭘 살 거 아니야.
이 뭔가 이 사고 팔고 하는 게 활성화가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막 좋은 거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게 옳다 그르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계속 토론을 해왔어요. 저렇게 정부가 개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어쨌든 이 고전 학파의 경우는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한테 맡겨라. 알아서 그냥 얘네가 할 거니까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고, 케인스 경제학파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가만히 놔두니까 대공황 왔잖아. 대공황 왔잖아. 가만히 놔두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돼. 정책을 개입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차이예요. 오케이? 네. 이 지문에서도 지금 큰 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의 큰 두 축입니다. 오케이? 이후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자,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지? ISLM 모형을 고안하였대요. 자, 쫄지 마세요. 나도 처음 들어봐요. 뭔지 봐야지.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된대. 오케이. 자, 일단 아무래도 이 IS가 상품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LM은 화폐 시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치? 아무래도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상품이나 이 화폐라는 걸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 오케이? 네, 일단 그렇게 써있네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인지. 네, 왜 소득이 먼저가 아니고 몰라요, 나도. IS 곡선은, 자, IS 먼저 얘기하겠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 오케이. 네. 자, IX 곡선이요. 첫 번째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요? 그럼 뭐야? 그 LM은 어디 갔냐? LM 쭉 찾아보자. 여기 있다. LM. 자, LM은 통화량을 중심으로, 통화량 뭔지 모르겠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낸대요. 야, IS랑 LM이 약간 순서가 거꾸로네. 그지? 이건 델타 이자율. 여러분, 이자율 R이라고 쓸게요. 이자율 보통 R이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변화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 소득에 대한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LM 곡선 약간 거꾸로 써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좀 볼 수 있으면은, 너가 좀 읽을 때, 조금 막 여기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 저런 거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지. 그지? IS부터 보자고. 이자율이 변하면 소득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여러분 이 이자율이라는 걸 금리라고도 하는데, 이 이자율이란 언어 정도는 좀 꼭 알아면 좋겠거든. 이자율이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야. 이자율이라는 게 돈의 가격 같은 거예요. 네, 조금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돈의 가격 같은 거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돈을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고 해봐. 내가 1억을 그냥 손에 들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은행 통장에, 예금 통장에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이자를 왜 주는 거야, 너한테? 보관까지 해주는데 돈을 왜 주는 거야? 은행은 그 돈을 너한테 빌리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 돈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게 우리한테 오는 이자예요. 무슨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값을 이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금을 한다는 게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리는 개념이고요. 반대로 은행한테 내가 돈을 가져온다. 그럼 대출이라고 하지, 그지? 대출을 하면 내가 은행한테 돈 빌린 값을 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이자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자율이라는 거는 보통 경제지문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이라서,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읽을 때 뭐 거의 독해가 불가능할 거예요. 이건 그냥 필수 지식으로다가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네. 그래서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는 이자를 받는 거고, 거꾸로 내가 돈을 은행한테 1억을 빌려왔어. 그럼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돈 사용료를. 오케이? 그럼 10억을 빌리면 400만 원씩 내야 되겠지. 뭐 그런 개념인 거야. 자,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자, 그냥 이자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대출이라는 게 증가요. 대출을 많이 해도 그 이자를 덜 내도 되니까. 그지?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는 게 지금 여기 생략된 말이, 대출이 증가한다 이런 언어가 좀 생략돼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액수가, 기업은 막 몇백억, 몇 천억 이럴 거 아니야? 이 대출 액수가. 그지? 그래서 이 이자율이 몇 퍼센트 달라지는 게 1%만 달라져도 기업 입장에서는 막 몇 년을 막 대출한다고 하면 수십억을 아끼는 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돈 빌리는 게 쉬워진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할 거고, 그지? 그럼 국민 소득도 상승해. 뭐 월급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자율이 일단 낮아지면은 다들 소득도 상승하고 소비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좀 잘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지? 자,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자, 이자율이 높아져. 그럼 일단 대출을 못 해요. 아무래도, 그지? 그럼 투자 감소하겠지. 기업의 투자도 감소할 거야. 국민 소득도 줄어들 거고, 국민 소비도 줄어들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 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IS 곡선이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그래프를 볼 때 너가 이 그래프가 좀 어지러운 이유는 이 곡선 그대로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곡선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곡선이란 이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바꿔서 그 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 X축에 국민소득이 있지. 그지? 그럼 막 100이라고 쳐봐. 그럼 그때 이자율이 한 1%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자율이 변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Y축이 먼저인 거지. 그지? 이자율이 변하면은, 그러니까 이자율이 만약에 1에서 2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로. 그러면 지금 소득이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거에 해당하는 소득이 이렇게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 소득이 늘어났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점들의 집합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맞죠? 어쨌든 IX 곡선보다 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소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소득은 상승한다고 돼 있으니까 반비례 그래프죠. 그죠?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진다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니까 이 방향으로 우하향 형태를 띠는 거예요. 오케이? 되죠? 반비례란 그런 거야. 얘가 올라갔을 때 얘는 떨어진다. 이게 바로 반비례 그래프예요. 오케이? 당연히 X가 올라갔을 때 Y는 떨어져요. 거꾸로 다시 Y가 올라갔을 때 X는 떨어지냐. 지금 이 방향.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이 방향인 거야. 우하향이라는 게 반비례선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죠? 자, 한편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자, 일단 앞에 건 당연한 얘기고요.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지?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다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 뭐 통화량 하면 이제 일단 돈의 양이죠. 그죠? 그래서 돈의 양을 중앙은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라는 건데 돈 찍어내고 그 돈의 양 자체를 결정하는 그런 개념인데,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한대.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건 외부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그러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라는 거를 외적인 요인으로 읽는다면,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된 돈의 양은 변치 않을 거야. 자, 이게 약간 전제인가 봐. 외생적이라는 거는 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봐. 오케이? 네. 아까 위에서 화폐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이거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LM 곡선에 대한 얘기인 거야. 화폐 얘기가 지금 여기에 주인공인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이것저것 살 게 많아지니까, 그지? 그럼 이제 돈, 뭐 여기서 선생님 돈이라기보다 약간 좀 지폐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 그지? 화폐 수요가 늘어나는데 화폐가 변하지 않을 때, 화폐량이 통화량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화폐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죠? 너도 나도 이제 지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해져요.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라는 건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예요.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한다. 화폐가, 너도 나도 화폐를 갖고 있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오히려 별로 안 쓰고 갖고 있고 막 이런 일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일정하니까요.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균형을 찾으려면은 수요를 아무래도 낮춰야겠지. 공급은 그대로니까. 그럴 땐 이자율이 상승해야 돼요.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뭘 바꾸려고 그래요? 화폐를.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 이거 괜히 쓸데없이 돈 들고 있을 필요 없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겠네, 더 많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도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고 싶어 하겠지. 그럼 굳이 내가 이 현금을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야. 오케이? 네.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약간 고정된 통화량을 중심으로 이런 것 같아.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걸 LM 곡선이라고 한다. 지금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게 처음 시작이었죠. 그죠? 시작. 이게 시작이야. 그래서 뭐 활동이 많아지고 그럼 화폐 수가 늘어나고 그지? 그러면은 근데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고 그죠?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고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돼? 화폐 수요가 더 늘어나고 유동성은 부족해지고 초과 상태가 발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결국은 이거를 이 화폐 수요 초과 상태라는 걸 해결하려면은 이자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6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시작과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자율을 올려볼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여기서 중간에 있는 건 뭐야? 화폐 수요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됐지? 그지?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처음에 나왔었던 이 IX 곡선 같은 경우는 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소득은 증가할 거야. 이자율이 높아져? 이자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 투자가 감소해. 그러니까 기업의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상품 시장이라는 게 결국 기업이랑 맞물린 개념인 거지. 그지? 그래서 기업이 투자가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라는 게 결정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화폐 수요에 따라서 이자율 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이 덩달아 따라 올라갈 거다. 오케이? 네. 됐죠? 그래서 우상향이 된다. 왜? 이자율과 지금 소득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례하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아까 반비례했는데. 그지? 특이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업 상품 시장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비례 개념이지만 화폐 시장으로 봤을 땐 비례 관계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둘을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 이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화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에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인 거야. 여기인 거죠, 그죠? 여기. 그래서 지금 IS 곡선의 경우는 이제 상품 혹은 기업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지? 반비례하는 개념이야. 그리고 LM 같은 경우는 통화량에 대한 얘기, 화폐에 대한 얘기인 거지. 화폐 수요에 대한 얘기. 됐죠?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저거 둘 다 고려해가지고 여기 만나는 저 지점이 바로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IS LM 곡선이라는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되겠어요. 사실 뒤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저렇게 진짜 구체적인 ISMP 모형 이 땅을 연계할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EBS 공부하는 의미가 좀 크다 그런 생각인데 네, 그렇다고 뭐 이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으니까 쭉 가볼게요. 자, 이 ISLM 모형은 1950년, 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 툴로 널리 활용이 되었다. 네. 정부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 오른쪽으로 뭐라고? 정부 재정 확대, 세금 인하. 자, 둘 다 생각을 해봐. 정부가 재정을 확대했다는 거는 개인 입장에선 소득이 느는 거예요. 돈을 푼다는 거니까요. 그 민생지원금 같은 거 코로나 때 막 받거나 한 거 있지, 그지? 그런 거야. 세금 인하를 했대. 세금을 덜 내도 되면 돈을 그만큼 번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지. 이해됨? 그럼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여러분 이런 건 그려봐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지금 그려봤어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어떤 게? 그 민생지원금 같은, 그지? 세금 인하나 이런 거. 그리고 쌤이라면은 지금 이게 솔직히 여러분 이 지문 깨끗한 지문이 아니에요. 막 잘 쓴 글이 전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을 것 같아요. 쌤 이거 풀 때 직접 좀 더럽게 풀었는데 이렇게 연결해놔야 이거 솔직히 까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해는 되는데 분명 까먹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문제 풀 때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것 같아.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여러분 이 금리라는 말이 아까 계속 이자율이라는 언어로 나왔단 말이지. 이 금리랑 이자율이 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를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일정한 이자율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했다. 자, 방금 아까 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야. 봐봐. 일정한 이자율인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표현할 수 있지, 그지? 일정한 이자율이니까. 이 값으로 이자율이 일정하다고 해봐. 오케이? 그러면은 이자율은 일정한데 지금 국민소득이 원래 여기였지. 그런데 지금 여기로 변한 거잖아.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일정한데 국민소득은 올라간 거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 이자율이 일정한데 총수요는 증가했기 때문에 돈을 줬으니까 국민소득은 상승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오케이? 반대로 긴축정책은 뭐야?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대요. 오케이. 자, 이것도 표시해줘야 돼. 자, 점점 컬러풀해지는데, 뭐, 당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여기 있는 거고, 총수요를 줄여서 경기 과열을 억제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반대네. 그러면, 뭐, 방금 아까 위에 나왔었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 지금 이런 개념은, 돈을 약간 좀 준다. 그죠?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면 긴축 정책은 아무래도 조금 반대겠는데 뭐 재정 축소라고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뺏어가진 않을 거고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줄 수는 있겠죠. 그죠? 세금 인상을 하면 어떻겠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겠지. 그럼 소득도 줄겠고 그럼 돈을 더 안 쓰고 이런 방향이겠지. 그래서 경기 과열을 억제한다. 사람들이 너무 막 이것저것 사고 투자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 이자율을 세금을 인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의 수요 자체를 줄여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아까랑 똑같은 이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여기로 오겠지. 여기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이자율인데 지금 국민 소득이 이만큼 확 줄은 거 보이지, 그지? 됐죠? 네. 그래서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라는 게 형성된다. 지금 보면은 여기 새로운 교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방금 아까 ISLM 모형인 거야. 자,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낸대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한번 보고 오자고. 자, 스태그플레이션. 길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경기가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말한대요. 경기가 불황이야. 불황이라는 건 이제 너도 나도 소득이 줄고, 그지? 소득이 주니까 이 소비도 안 하고, 그지? 뭐 이런 건데 물가는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상황인 거래요, 그죠? 물가가 오히려 올라. 이상하죠? 사람들이 안 사는데 너도 나도 사야 보통 너도 나도 사면 그 물건이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물건이 적은데 사겠다는 사람은 많아.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오르는 거야. 원래 그래서 보통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가 같이 올라가거든. 집값 같은 거 봐. 집값이 오르는 게 뭐야? 너도 나도 그 가격에 살 것 같으니까 그럼 나 좀 올릴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소득이나 소비가 줄었는데도 물가는 이상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그지? 각자에서 준 거지, 그지? 스태그플레이션을 한계를 들어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나 봐요. 그죠? 소득이 분명 줄었는데, 그지? 그랬는데 경기가 과열되는 것 마냥 물가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후 중앙은행의 통제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걸 조금 더 중점에 둔 거, 그게 바로 신케인스 학파래요. 케인스 학파가 진화한 거야. 그지? 얘네들의 ISMP 모형이래요. ISMP 모형이라는 걸 보니까 아까 ISLM 모형인데 LM을 MP로 갈아 낀 거네요. 그죠? 뭐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얘들 별로 안 궁금하죠? 나도 이게 진짜 개재미없어가지고 진짜 쌤이 이제 경제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MP 곡선. 그러니까 지금 이 MP 곡선이 뭔지가 일단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 거지. 그지? MP 곡선이 뭐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한 얘기래. 아까도 이자율이 변하는, 그지? 금리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긴 했어요. 그죠? 이자율이 올라가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분명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나 봐. 그죠?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네, 뭐 일단 그렇대요. 뭐 결정되는 내생 변수다.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LM 곡선 우리 아까 배웠던 거예요.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률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한다. 예, 그렇대요. 이 통화량이라는 거는 아까 약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통화량 어딨니? 통화량. 여기다. 외생적으로 일정하다. 이거죠, 그죠?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결정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반면 MP 곡선은 어떠냐?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내부의 주체로 설정을 한대요. 내생적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 통화량을 얘기하는 게 중앙은행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라는 게 LM 곡선에서는 통화량은 외부적인 것이다. 그지? 외생적인 거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MP 곡선의 경우는 이 중앙은행이 시장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거, 그러니까 내생적이다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요? 이게 지금 일단 큰 차이인 것 같아. 자,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오케이? 네. 물가 상승률, 국민 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내생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네. 국민의 소득 변화로 인해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곡선 위에서. 자, 근데 지금 이게 MP 곡선이 지금 그림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쌤은 그래가지고 바로 문제로 가가지고 확인해봤어요. 혹시 났나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MP 곡선에서 이 점의 이동들이 뭐냐? 이 점의 이동이 바로 금리가 변하는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일단 그렇게 들고 한번 다시 올게. 뭐 선제 하나 냈겠지 그거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되며, 네, 이거는 아까 나왔던 얘기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들 총수요가 확대가 돼. 너도 나도 사고 싶어져. 그러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를 억제하기 위해 물건이 계속 비싸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근데 이 중앙은행 어떤 거야? 시장과 유기적인 그런 게 그게 이제 중앙은행인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끌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자율을 높인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금 통화량뿐 아니라 이자율도 건드린다는 건데. 오케이? 자, 그럼 아까 그림으로 한번 가보면 지금 우리 MP 곡선 이자율이 높아진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스타트는 국민소득이 증가했을 때예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얘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금리를 움직이는 이자율을 움직이는 금리랑 이자율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올라갔을 때 소득이 올라갔을 때 지금 이자율도 올라간다. 약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이거?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라고 지금 스타트를 끊었잖아. 그지? 그래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결국은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방향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말이니까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란 말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금리도 증가한다. 이런 방향인 얘기지. 그래서 비례하는 관계니까 우상향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건 무슨 소리야? 아까 그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것처럼, 그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정책 기조? 그 뭐야 이게?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의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을 이동시킨다. 자,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기조를 취해. 긴축적 기조가 뭐였어? 아까 막 좀 활성화되는 걸 막는 거였지, 그지? 긴축적 기조를 취하면 MP 곡선 위쪽으로 움직인대요. 오케이, 위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방향 나오는 것들은 그려놔야 돼요. 경기 부양을 위해, 경기 부양은 이제 경기가 너무 죽었을 때, 그지? 완화적 기조를 취하면 그럴 때는 아래쪽으로 이동한대요. 오케이, 야 그럼 이건 그려놔야 되겠지? 근데 뭐 이렇게 그려면 되겠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 MP 곡선에 대한 그 설명은 왜요? 라고 하기에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그렇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답 고를 때 필요한 정보를 긁어낸다. 뭐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 네, 아까 말했지만 글이 막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서 일단 그렇죠, 그죠? 그럼 새로운 균형은 아까 그 교점이 바뀌는 거니까, 그지? 됐죠? 네.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LM 모형에서 MP 모형으로 넘어갔을 때, 이 변화가 이런 거라는 거지, 그지?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ISLM 모형인 거지. 이거는 부족해서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는 새로운 그런 방향이 바로 ISMP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금리를 정책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네, 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와 경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대요. 오케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래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린데 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이 잘 돼. 그리고 정책을 잘 믿어.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잘 가겠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래서 안정적이 될 거래요. 당연한 얘기지. 반대로 정책이 왔다 갔다 어려. 예측하기 어려워. 그러면 불확실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랑 투자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아끼는 그런 방향이겠지. 그지? 그러면 소비나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려고. 그지? 뭐 예를 들어 주식이 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주식을 막 사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소비를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그게 너무 안 좋은 현상인 거예요. 현금만 보유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 나왔었던 것 중에는 그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방향이겠지. 그러면 자금이 시중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지연된다. 안 사니까. 그지? 돈을 다들 갖고 있게 돼. 그러면 수요가 위축되겠지. 그지? 오케이?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것도 더 이상 왔다 갔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일단 표시만 해놓을게요.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약화되기도 한다.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자금이 시중에 머물어. 애들이 이제 화폐를 그냥 현금을 보유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된다. 지금 우리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아까 나온 적 있어요. 그죠? 쭉 한번 올라가 보면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아까 이 초록색. 그지? 초록색이야. 초록색 확인해 보니까 이거네. 그지? 하여튼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의 인하의 효과가 약화되기도 하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무슨 효과를 갖니? 금리가 줄어들면 애들이 소득 소비도 좀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지? 오케이? 네. 하여튼 그래서 불확실하면은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는 그지? 기준금리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이 돈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계속 그냥 돈을 갖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지. 대출도 안 하고 이런 방향인 거야. 됐죠?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뭔가를 더 해야 돼. 됐죠? 네, 뭐 그런 얘기요. 자, 첫 번째 문제. 네, 뭐 아까 앞에 나왔던 말들이고요, 이거 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까 나왔던 얘기고. 5번. 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정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 같은 걸 고려해서 정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생적인 거니? 자, 지금 이게 외생적인 거랑 내생적인 게 뭔 차이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정의가 막 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생적인 거는 내생적인 건 이런 거예요. 외생적인 건 시장 밖에서, 그러니까 시장 밖이라는 말이 진짜 그냥 그 물리적인 시장 얘기가 아니잖아. 시장의 그 상황이랑 별개로라는 의미야.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지? 근데 내생적이라는 건 어떤 거야? 시장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걸 말해요. 돼요? 그럼 지금 1번 선지에서 지금 이거는 시장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거겠죠? 그럼 이건 외생적인 게 아니라 내생적인 결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자, 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야. 네, 일단 이 두 개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P의 특징이 뭘까 해보면 일단 이거는 금리 조정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했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통화량의 주체인 그지? 중앙은행이라는 놈이 이 외부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본 것은 이 LM이에요. 그죠? 중앙은행은 외부적이다. 근데 우리 MP에서는 중앙은행은 그 경기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돌아간다 해서 내생적인 그런 개념을 봤던 거. 일단 기억나는 큰 차이점은 이거 두 개인 것 같아. 자, 보면 1번 선지 중앙은행을 경제사회 내부의 주체 상정하다. 자, 그건 니은이에요. 그죠? 기억이 아니라. 2번 니은은 화폐 통화량이 이자와 국민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아까 이 통화량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거였지, 그지?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3번 기업은 화폐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여기서 지워도 되죠? 아까 그 물건, 상품과 화폐 둘 다 고려한다 그랬었으니까. 4번 기억은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 통화량이라는 게 기억에서 되게 중요한 언어였던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금리 조정. 오, 완전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현실적 정책 효과. 4번 완전 답 후보인 것 같은데. 그지? 기업과 니은에서 IS 곡선은 모두 우하향하지만 IS는 그대로 뒀으니까 IS는 우하향하는 거 맞고요. 기억의 LM과 달리 MP는 LM이랑 MP랑 둘 다 방향이 똑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답은 4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답 고를 수는 있죠, 그죠? 네, 이게 지문이 이뻤으면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의 그런 걸 생각을 했겠지만 지문이 이제 약간 좀 후반부로 가서 약간 마탱이가 가요. 그래서 사람이 내 생각엔 그래요.
자, 어쨌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인데, 네. 일단 아까 우리 뭐 나올 만한 거 웬만한 거 다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 1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MP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이다. 그치. 그 얘기한 거였어, 그지? 그게 점의 이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지? 2번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이 방향이죠, 그죠? 그럼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맞지? 이는 MP 곡선상에서 금리가 내생적으로 그치? 금리는 내생적으로 조정된다. 왜? 이거 중앙은행이 애초에 내생적인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금리 개념이 내생적인 거다. 이런 얘기였지. 3번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축적 정책 기조로 선회하려고 한다면 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는 물가가 올라갈 때 낮추는 막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긴축 이거였어요. 그죠? 긴축으로 하려고 그러면 위쪽으로 이동한다. 네. 4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총수요가 늘어날 거래. IS 곡선을 이동시키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IS 곡선 이동이 어떤 거였지? 자, IS 곡선. 자, 오른쪽 이거. 그지? 파란색 보니까 세금 인하랑 정부 재정 확대. 오케이, 가능하네. 그지? 오른쪽 이동 맞아. 총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네, 일단 돈을 풀었으니까요. 이에 따라 높아진 국민 소득에 반응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거야. 맞지? MP 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동하느냐. 자,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는 완화랑 긴축에 대한 얘기였지. 그지? 지금 이 소득에 반응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이 방향은 뭐야? 여기서 점의 이동이었죠. 1번 선지 참고하면.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점의 이동이지, 새로운, 위쪽이 이동하는 그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이거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네. 됐죠? 점이 올라갈 뿐이다. 점이 그냥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으로 이동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프가 이렇게 통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인데, 자, 코로나가 생기면서 경제 박살나면서, 그죠? 소비랑 투자가 급감하고 수출 역시 안 되고,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인하했다. 자, 무슨 소리예요? 대출이 엄청 쉬워졌으니까 얘들아 좀 돈 좀 빌려가지고 돈 좀 써. 이런 얘기지, 그지? 유동성 공급 확대했고, 동시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 돈을 풀었던 거죠. 그죠? 이런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였고, 네. 자금 조달 비용을 줄였다. 금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출이 용이했기 때문이야. 소비 심리를 어느 정도 완화했겠지. 그지? 대출도 쉬워지고 돈도 주니까. 하지만 팬데믹 쪽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 정부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줬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금은 시중에 머물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썼어요. 실물 경제로 확산 안 됐고, 그래서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렸어. 오케이?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정책에 신뢰를 하니까, 그지? 좀 안정적인 뭔가를 기대하면서 조금 돈을 좀 쓰고 하게 되겠지.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팬데믹 초기에는 IS 곡선 위치가 이전에 비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총수요가 위축되었을 것이다. 자, 이 팬데믹 초기 같은 경우는 총수요가 위축되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지. 그지? 아까 문제 풀면서 뭐 확인해서 기억이 나면 좋고요. 뭐 안 되면 확인하러 가도 돼요. 얘가 이제 이게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방향이랑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지? 이 IS라는 게 이제 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가 이제 돈 풀렸을 때예요. 이건 이게 그 반대 방향이니까 아무래도 뭐 틀린 말 아니겠지. 그지? 2번 확장적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관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개입한 거 맞죠, 그죠? 총수요를 관리한 거 맞죠? 이거 하면은 아무래도 총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3번 한국은행 공식 발표는 이 발표한 거, 그죠? 기대 형성. 이거 중요한 얘기네, 그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좀 기대하면 좀 더 돈을 쓰고 할 수가 있으니까. 4번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로 자금이 확산되지 못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야. 당연하죠, 그죠? 5번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오케이, 통화량을 조정하여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게 통화량을 조정하는 건가? 그지? 이건 둘은 다른 얘기 아니니? 그 다음 지금 시장 밖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시장 바뀐 게 아니죠.
ISLM 모형의 통화 정책 운영 체계라고 보여줬다 써있는데, 일단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행의 이 사태가 이 금리라는 거를 조정하고 하는 이게 바로 ISMP 모형에 대한 이 특징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치? ISMP 모형이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중앙은행, 이거, 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던 거야. 아유, 끝났다. 네. 아유, 힘들어.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진짜 개재미없는 경제신문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네, 뭐 이걸 다 끝까지 들었다면 대단하고요. 나도 지금 하다가 힘들어서 좀 끊어서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나오는 초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들고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